한 현수막이 1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폐업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동네의 그 빨간 현수막입니다. 왜 망한다는 가게가 절대 망하지 않을까요? 월세 서너 달 치면 누구나 열 수 있는 이 매장에서 5천 원짜리 옷이 5만 원으로 둔갑합니다. 이건 사장님의 눈물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대본입니다. 그 무대 뒤에 숨겨진 진짜 배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분명합니다. 5천 원짜리가 5만 원이 되고 한 달 만에 가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가격표가 아니라 현수막에서 먼저 났습니다. 오늘만 팝니다. 건물주와 싸웠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익숙한 문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저 현수막을 봤고 올해 여름에도 똑같은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옆 가게는 3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는데 폐업한다던 그 가게만 건재합니다. 봄에 지나갈 때도 폐업 중이었고 가을에 다시 가도 여전히 폐업 중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현수막만 그대로입니다. 이 가게의 폐업은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대본입니다. 매일 문을 닫는다고 외치지만 절대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업 자체가 이 가게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폐업이라는 단어가 손님을 끌어들이는 미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진짜 망하는 사장님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합니다.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재고는 쌓여가고 빚은 불어납니다.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들은 한 달, 2달, 심지어 1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폐업 중입니다. 진짜 위기 상황이라면 이렇게 여유롭게 버틸 수 있을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이들에게 폐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현수막은 간판이고 눈물은 연기이며 하인은 미끼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들어가주는 순간 그들의 각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무대 위에 배우가 연기를 하듯 이들도 철저하게 계산된 역할극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사장님 좀 도와드려야지라는 선한 마음이 바로 이들이 노리는 심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 많은 특성을 악용하는 겁니다. 선의를 역이용하는 것, 이게 이 사기의 핵심 구조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거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맵에서 거리뷰 기능을 이용하면 과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하면 현수막 문구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색이 바래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폐업이라면 이미 1년 전에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멀쩡한 상가 건물에 왜 갑자기 이런 흉물스러운 매장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 답은 깔세라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깔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한두 달치 미리 내고 상가를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세를 미리 깔고 시작한다는 뜻의 부동산 은어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선납하고 그 기간 동안만 장사를 합니다. 보증금이 없으니 계약도 간단하고 나갈 때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왔다가 유령처럼 떠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가 임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가게는 보증금 수천만 원에 월세 수백만 원을 냅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에서 2년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을 달고 단골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기 투자가 크기 때문에 오래 장사해야 본전을 뽑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도 하고 서비스도 신경 씁니다. 손님이 다시 와야 하니까요. 깔세 매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보증금 0원에 월세 3개월치 선납이 전부입니다. 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란 세금을 내기 위해 국가에 사업체를 신고하는 것인데 이들은 애초에 세금 낼 생각이 없으니 등록을 안 합니다. 인테리어라고는 현수막 몇 장이 끝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할 생각이 없으니 품질이나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깔세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깔세 자리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깔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수를 걷듯 매일 돈을 받아갑니다. 조직적인 깔세업자들은 폐점하는 대형 쇼핑몰에
단체로 입점해서 이벤트처럼 치고 빠지기도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과연 피해자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실입니다. 공실이란 세입자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빈 가게가 오래 방치되면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1년 넘게 세입자를 못 구하면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대출금 상환하라는 독촉이 시작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 현금으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면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공실을 메우고 깔세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사터를 확보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건물주가 적극적인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눈을 감아주는 방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든 신경 안 쓰고 월세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단속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땡처리 매장은 대부분 의류업인데 의류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처럼 위생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국처럼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장사하던 단골 가게가 월세를 못 버티고 나갑니다. 그 자리에 빨간 현수막을 단 정체불명의 매장이 들어옵니다. 한두 달 소란을 피우다 사라지고 또 다른 깔세업자가 들어옵니다. 이런 순환이 반복됩니다. 상권이 망가지고 진짜 장사하려는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이것이 깔세라는 괴물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이 괴물의 손에는 더 무서운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명품으로 둔감시키는 연금술입니다. 깔세 매장에 들어가면 익숙한 브랜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휠라, 뉴발란스,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고 가격은 정품의 절반도 안 됩니다. 폐업 정리라 싸게 판다는 설명에 혹합니다. 원래 비싼 건데 특별히 싸게 내놓는다니 솔깃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야 합니다.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품들의 90% 이상은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표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짝퉁입니다. 상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조품입니다. 상표법이란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나이키 로고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찍어낸 제품은 불법입니다. 이런 제품을 파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알면서 사는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교묘합니다. 라벨갈이라고 부릅니다. 라벨은 상품에 붙이는 이름표입니다. 라벨갈이란 아무도 모르는 무명 브랜드 제품에 그럴듯한 영문 로고를 붙여서 유명 브랜드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직접 사칭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서체,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느낌으로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사기를 치는 고도의 수법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게 설계된 겁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한 속옷 가게에서 폐업 정리 물건을 샀던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속옷 10장에 3만 원이었습니다. 정품이라면 한 장에 2만 원은 하는 제품입니다. 너무 싸서 바로 샀습니다. 집에 와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 로고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알파벳 한 글자가 다르거나 위치가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해당 브랜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탁 한 번에 로고가 벗겨지고 천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한 번도 못 입고 버렸습니다. 광주에서는 화장품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업 정리 매장에서 산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얼굴에 뾰루지가 심하게 올라온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한글 표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은 반드시 한글 성분표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 일자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중국산 제품이었습니다.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 정리 매장에서 파는 건강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 중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 섞여 있습니다. 식약처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줄임말로
먹거나 바르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인증 없는 제품은 성분이 뭔지도 모르는 걸 몸에 넣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깔세 매장은 애초에 추적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 장사를 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라집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신고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짝퉁과 라벨가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가짜 제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품질이 나쁜 물건인데 왜 사람들은 계속 지갑을 열까요? 그 비밀은 가격표에 숨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에 앵커링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앵커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키는 닷을 말합니다. 앵커링 효과는 처음 본 숫자나 정보에 판단이 고정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우리의 생각이 한 지점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티셔츠에 정가 5만 원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빨간 스티커로 폐업 특가 1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5만 원에서 4만 원을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80% 할인이라고 느낍니다.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뇌가 알아서 좋은 기회라는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티셔츠의 실제 가치는 5천 원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5만 원짜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정가를 붙여놓고 가짜 할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4만 원을 번 게 아닙니다. 5천 원짜리 쓰레기를 2배 가격에 사주신 겁니다.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 수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비슷한 제품끼리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브랜드는 얼마, 저 브랜드는 얼마,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해도 비슷한 가격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폐업 정리 매장에서 파는 물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으니 판매자가 정한 가격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인 줄 알고 1만이면 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둘째, 시간 압박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문 닫습니다. 지금 안 사면 끝입니다. 이런 멘트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확성기로 외치거나 직원이 계속 말합니다. 사람은 시간에 쫓기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이상한 걸 알 수 있는데 급하게 결정하니까 실수합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조급함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셋째, 군중 심리가 작동합니다. 폐업 정리 매장은 항상 사람이 북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는 모습을 보면 나만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남들도 다 사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계산된 연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며칠은 일부러 사람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결국 가격의 마술은 우리의 심리적 취약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싸게 샀다는 착각, 이득을 봤다는 기분. 이게 바로 그들이 파는 진짜 상품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착각을 파는 겁니다. 우리는 옷을 산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착각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신고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잡히지 않게 모든 것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폐업 정리 매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추적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현금 유도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온갖 이유를 댑니다. 단말기가 고장났어요. 폐업이라 카드사 계약을 끊었어요. 현금이면 10,000원 더 깎아드릴게요. 여러 핑계를 대며 현금 결제로 유도합니다. 결국 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환불받으려 해도 영수증 하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샀다는 증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카드 결제를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등장하는 게 대포 단말기입니다. 대포 단말기란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불법 결제 단말기를 말합니다. 대포폰이라는 말처럼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단말기입니다. 결제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카드 승인도 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카드사에 연락해도 가맹점 정보가 엉뚱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 봐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수법은 유령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아예 안 하거나 타인 명의로 된 사업자를 빌려 씁니다. 명예 대여라고 하는데 돈이 급한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이름을 빌리는 겁니다. 간판도 없고 정식 계약서도 없고 연락처도 가짜입니다. 매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없는 번호이거나 전혀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찾아갈 주소도 연락할 번호도 없습니다. 세 번째 수법은 주기적 이동입니다. 깔세 업자들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단위로 장소를 옮깁니다. 한 지역에서 충분히 돈을 벌었다 싶으면 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갑니다. 같은 물건, 같은 현수막,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동네의 주민들을 상대합니다. 그 동네에서도 2주 정도 장사하고 또 이동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피의자 특정이 안 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수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도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조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합의를 보는 건데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도 이미 돈은 어디론가 빠져나간 뒤입니다. 이게 바로 법적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란 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명백히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인데 처벌하려면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체를 숨기고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환불도 불가능, AS도 불가능, 신고도 불가능. 치고 빠지기에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동네 골목의 작은 사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뿌리를 따라가면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과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거리마다 폐업 정리, 현수막이 넘쳤습니다. IMF 외환 위기란 한국이 외화가 부족해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경제 위기입니다. 그때는 폐업이 진짜였습니다. 평생 장사하던 사장님들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헐값에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그 시절의 폐업은 비금이었고 현수막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거리에 걸린 폐업 현수막의 상당수는 기획된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의 무대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배후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 폐업 가게가 중국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물건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연결고리가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26개월 연속으로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의 총 부채는 GDP, 즉 국내 총생산 대비 300%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심각한 건 과잉 생산입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내수 시장은 2,200만 대 규모인데 생산 능력은 4천만 대입니다. 만들어 놓고도 팔 곳이 없습니다. 공장들은 물건을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초저가 플랫폼을 아실 겁니다. 중국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이런 중국 쇼핑 앱을 설치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알리와 테무에서 결제된 금액만 4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소화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품질이 너무 안 좋거나 디자인이 안 맞거나 유행이 지났거나 온라인에서조차 외면받는 악성 재고입니다. 이 물건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오프라인 깔세 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덤핑이란 원가 이하로 물건을 떨이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안 팔리는 물건은 컨테이너에 실려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평택항, 인천항,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상당수가 이런 물건들입니다. 품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558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10개 중 1개 이상이 불량인 셈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10개를 분석했는데 전부 다 짝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정도면
오프라인 깔세 매장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물건들을 받는 중간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어가는 깔세 업자들이 있습니다. 업자들은 원가 500원짜리 티셔츠를 1만 원에 팔고 남은 건 버리고 다음 동네로 이동합니다. 완벽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동네 골목의 폐업 정리 매장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는 중국발 재고 덤핑이라는 거대한 구조가 있습니다. IMF 때 사장님의 눈물은 진짜였지만 지금의 폐업 쇼는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손 안의 스마트폰까지 침투했습니다. 깔세 사기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 현수막이 구식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거리를 걸으며 쇼핑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사기꾼들도 무대를 옮겼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틱톡으로 넘어왔습니다. 오프라인 깔세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겁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직구 사기성 쇼핑몰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21년에 251건이던 것이 2022년에는 441건, 2023년에는 1372건으로 뛰었습니다. 2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더 주목할 점은 피해 경로입니다. 피해자의 82.3%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 광고를 통해 사기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SNS에서 당했다는 뜻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이런 광고가 뜹니다. 폐업 창고 대방출, 브랜드 정리 세일, 공장 직접 판매. 화면에는 그럴듯한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막으로 오늘 마지막이라고 강조합니다. 90% 할인이라는 문구가 번쩍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쇼핑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사이트들 중 상당수는 실체가 없는 가짜 쇼핑몰입니다. 결제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카드 승인도 나고 결제 완료 문자도 옵니다. 하지만 물건은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을 기다려도 배송이 없습니다. 연락처로 전화하면 없는 번호입니다. 며칠 뒤에 사이트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접속이 안 됩니다. 카드사에 연락해도 해외 결제로 처리되어서 환불 절차가 복잡합니다. 몇 달을 싸워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룰루레몬, 컬리, SSG 같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공식몰과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도메인 주소도 비슷하게 만들고 로고와 디자인도 그대로 배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제하고 나서야 공식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교묘한 방식도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보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기는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물건이 옵니다. 사진에서는 고급스러운 가죽 재킷이었는데 도착한 건 얇은 비닐 소재의 조잡한 점퍼입니다. 사이즈도 안 맞고 색깔도 다릅니다. 항의하려고 해도 반품 주소가 중국입니다. 국제 배송비만 수만 원입니다. 물건값보다 배송비가 더 비쌉니다.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 쇼핑몰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60.7%가 상품 문제나 불만족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문제를 겪은 겁니다. 그중 15.5%는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은 개인정보 탈취입니다. 결제 과정에서 카드 정보, 집 주소, 전화번호를 다 입력합니다. 정상적인 결제라면 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하지만 가짜 사이트에서는 이 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이상한 스미싱 문자가 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를 말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거나 개인정보가 추가로 털립니다. 물건 사려다가 정보까지 털리는 이중 피해를 입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현수막에서 알고리즘으로. 사기의 무대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가짜 긴급함을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돈을 빼가는 구조입니다. 길거리 폐업 정리 매장은 중장년층을 노리고 온라인 사기는 청년층을 노립니다. 전 연령대가 사기 대상인 겁니다. 지금까지 폐업 정리 사기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깔세 시스템, 가짜 상품, 가격 조작, 치고 빠지기, 중국발 재고 덤핑, 디지털 진화까지. 알면 알수록 정교하고 알면 알수록 화가 납니다.
선량한 소비자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제안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번역하라입니다. 현수막의 문구를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는 곧 도망갑니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로 읽어야 합니다. 건물주와 싸웠어요는 건물주와 짜고 치는 겁니다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수막에 적힌 모든 문구에는 숨겨진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읽어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색하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단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꺼내서 네이버나 구글 렌즈로 상품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렌즈는 사진을 찍으면 비슷한 상품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정품이라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사용자 리뷰도 있고 가격 비교도 가능합니다. 여러 쇼핑몰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팔고 있으면 그게 진짜 시장 가격입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온다면 족보 없는 물건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가 파는지 알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런 물건은 사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절하라입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순간 100% 경계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하면 깎아준다는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 탈세이고 문제가 생겨도 증거가 없으니 먹튀당합니다. 카드 결제마저 안 된다고 하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게가 카드를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번역하라, 검색하라, 거절하라.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폐업 정리 매장의 본질은 쓰레기를 명품으로 둔갑시키는 사기입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싸다고 다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사주기 때문입니다. 저 붉은 현수막이 사라지지 않는 건 우리의 지갑이 계속 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거짓된 몰락쇼도 진짜 막을 내립니다. 오늘 폐업 정리 사기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동네 현수막 뒤에 숨겨진 깔세 시스템, 중국발 재고 덤핑, 그리고 SNS로 진화한 신종 수법까지. 핵심은 간단합니다. 진짜 폐업은 조용하고 가짜 폐업은 시끄럽습니다. 한국 소비자로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기에 쉽게 속을까요? 어쩌면 불쌍한 사장님을 도와야 한다는 착한 마음, 싸게 사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본능이 악용당하는 건 아닐까요? 선의가 약점이 되는 구조,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폐업 정리 매장에서 물건을 사봤는데 후회했던 적, 또는 반대로 정말 좋은 물건을 건졌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용품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가격 사기의 세계입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벌어지는 심리전,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교묘한 속임수들. 이번 편보다 더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정보,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사기꾼들보다 한 발 앞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안 당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